皆さんこんにちは。はじめまして。私はリーと申します。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JLPT N2 보장반 독해 파트를 담당하게 된 이장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뀐 시험에서, 새롭게 바뀐 시험 N2에서 가장 힘들게 생각하시는 파트가 독해 파트입니다. 왜? 이 독해를 한국어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보아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외국어, 그것도 어릴 때 공부하지 않은 한자가 섞인 일본어를 독해를 한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겁니다. 그럼 이 독해 파트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독해 파트는 1교시에 언어지식이라고 해서 문자어휘, 문법, 독해 같이 시험을 칩니다. 문자어휘, 문법을 빨리 문제를 풀면 그만큼 독해를 풀 시간이 충분하다. 자, 단언컨대 이 독해는 절대적으로 문제를 푸는 스킬이 필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문장을 해석을 할 줄 안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독해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독해야말로 정말 독해. 하지만은 저랑 같이 독해를 어떻게 풀 것인가? 문제 푸는 요령을 깨우치시면 안 독해. 아시겠죠? 자, 그럼 독해를 어떻게 풀 것인가? 독해 문제를 보시면 구성이 단문 독해가 5문제, 지문도 5개가 되겠습니다. 한 개의 지문당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중문 독해는 9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문이 3개입니다. 한 개의 지문에 3문제씩. 종합이해. 자, 종합이해는 무엇인가? 이것은 제가 종합이해 파트에 들어갔을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문 독해는 주장 이해라고 해서 3문제, 정보 검색 역시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정보 검색은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생활한다는 전제 하에서 일본에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반적인 기관에서 그리고 회사 이런 데서 발행하는 전단지, 광고문, 알림판, 이메일 등등 전시회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유인물을 보고 나서 유인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정보 검색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언급을 하고 각 파트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시험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즉 이 사람과 나와 대화 능력, 서로 소통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소통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문제다. 이 말은 소통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KBS, MBC, SBS 뉴스를 보실 때 그 뉴스에서 하는 어떤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경제 용어라든가 정치 용어.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뭐 DTI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의미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아나운서가, 앵커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죠. 즉 독해는 어떤 특수한 어휘의 의미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도 없고, 어떤 특정한 단락, 수거, 관용구를 알아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문제는 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에 연연하지 말고 독해를 풀 때는 물론 문자 어휘를 위한 대비로서 독해를 공부할 때 어휘를 공부하는 건 좋지만은 독해에 나오는 지문은 전체적인 개념 이해만 하신다면 충분히 독해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선생님들이 독해를 할 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필자가 전하고자 하는 바, 결론, 의도, 생각이 파악되면 정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은 지나가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 필자의 생각, 의도, 결론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를 제시를 해야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옛날에는 목이 마른 소를 우물가에 데리고 가면 자기가 물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요즘 안 그래요. 목마른 소를 우물가에 데리고 가서 입을 벌리고 두레박으로 물을 떠서 입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마셔요. 그만큼 여러 가지로 조금 편리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편하게 가자, 편하게. 외국어도 좀 편하게 가자. 시험도 편하게 합격을 하자. 그러면 편하게 합격하고 쉽게 합격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가르치고 교재를 집필하는 사람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겠죠. 열심히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무나 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 반성과 철저한 문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 와타시마 와카리마센? I don't know. 영어가 되고 일본어가 되네. 자, 단문 독해 5문제. 단문 독해를 풀 때 반드시 문제를 먼저 읽자. 자, 여기서 왜 단문 독해는 문제를 먼저 읽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문이잖아, 단문. 문장이 짧기 때문에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질문의 내용을 가급적이면 문제 용지, 본문 옆에다가 한글로 대략적으로 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단문을 독해할 때마다 전문질로, 이것을 묻는 문제구나. 이것을 묻고 있구나. 계속 보면서 문제를 읽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단문을 2번, 3번 읽지 않고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강의 역시 단문 독해를 할 때 문제를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 본문이 나와 있고 또 한 번 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실전과 똑같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강의를 충실히 들으시면 실전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필자의 생각, 말하고자 하는 바, 결론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다. 결론을 묻는 문제가. 그런데 필자의 생각이나 말하고자 하는 바, 결론, 이것은 전부 다 같은 말이죠. 필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했다. 같은 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결론이다. 같은 말을 말장난치는 거. 자, 선생님, 반드시 문제를 먼저 읽자. 그렇지. 문제를 먼저 읽는데 그 문제가 이 문제란 말이야. 단문 독해이기 때문에 그 단문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그 단문의 부분적인 것을 묻는 것은 출제가 될 수가 없다. 부분적인 것은 중문, 장문에 가서 말하는 것이고 단문에서는 전체의 개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는 문제. 그래서 이 단문을 쓴 사람의 생각, 말하고자 하는 바, 결론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뻔한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뻔한 말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밑줄선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 밑줄선 문제 역시 필자의 생각을 묻는 문제이다. 그리고 5개의 지문 중에서 이메일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 역시 이메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다. 그래서 이메일이나 팩스, F-A-X, 팩스, 이메일, 팩스, 이 문제 역시 전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다. 그럼 단문 독해에서 필자의 생각, 의도, 말하고자 하는 바, 결론을 묻는 문제에서 정답이 무엇이고 오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아주 쉽습니다. 아주 굉장히 쉬워. 한번 글을 읽어보고. 필자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예, 오예, 인용문이 보기에 나와 있으면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한 번 더. 필자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예, 인용문이 보기에 나와 있으면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문제를 풀다 보면 정답이 아닌 오답을 잡는 학습자의 특징. 보기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필자는 단문이든 중문이든 장문이든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를 제시합니다. 내지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책이라든가 어떤 문구에서 인용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용문이나 예는 필자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가 되는 것이고 인용문입니다. 예나 인용문은 문장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자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예나 인용문이 보기에 나와 있으면, 즉 본문에서 필자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예나 인용문에서 사용된 어휘가 보기에 있다. 무조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는 심각하다. 이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은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증가했다. 이렇게 예를 들어놨죠. 자, 문제가 필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지구상의 환경 오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가 정답이 되는데 오답으로 한국이라든가 배기가스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단문이든 중문이든 장문이든 필자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예나 인용문에서 사용된 어휘가 보기에 놓으면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No good, NG. 아시겠죠? 다음 중문독해와 장문독해. 똑같이 중문독해는 3개의 단락에 한 단락에 3문제, 장문독해도 3문제, 똑같이 3문제인데 왜 나누어지가 있는가? 문장이 더 길기 때문에 장문독해 아니고, 중문독해는 주장 이해, 필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독해도 있고 내용 이해,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언급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N1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장문독해가 2개가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장문독해는 내용 이해, 즉 필자의 생각을 뒷받침할 필요가 없는 장문독해가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내용 이해. 내용 이해라고 하면 필자의 생각, 주장 이해. 주장 이해라고 하면 필자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그럼 중문독해와 장문독해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한 단락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 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독해가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시다. 문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단락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단락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자, 이 말은
첫 번째 단락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보기 1, 2, 3, 4 요 1, 2, 3, 4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되지 않은 어휘가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되지 않은 어휘가 보기 1, 2, 3, 4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까지 읽고 문제를 풀면 보기 1, 2, 3, 4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았던 어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한 단락에 한 문제 왜 중요하냐? 첫 번째 단락을 읽고 문제를 풀면 보기 1, 2, 3, 4에서 생소한 어휘, 생소한 문장이 나와 있다. 무조건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괜히 두 번째 단락까지 읽었을 때 헷갈릴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을 읽으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다루었던 어휘들이 1번 보기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선생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독해 파트는 EJU, 일본 유학시험이라든가 일본에서 고등학생, 중학생을 대상 학력고시 시험, 우리 같으면 수능시험인데 그 시험 문제를 제가 분석을 다 해본 결과 모든 독해 문장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제가 기출제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아니나 다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의 형식으로서 문제가 구성되어 있더라. 한 단락에 한 문제에 한 단락에 한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단락에서 다루지 않은 어휘는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왜 그럼 여러분들이 오답을 잡는가? 이해가 되죠? 오답을 잡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오답도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답을 무작정 만들면 안 돼요. 오답을 어떻게? 그 단락이 아닌 그 다음 단락, 그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 어휘를 가지고 오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밑줄선 문제. 밑줄선 문제는 전후 두 문장의 정답이 있다. 자, 여러분들이 밑줄선 문제를 풀면 이 밑줄선의 앞부분에 정답이 있는지 뒷부분에 정답이 있는지는 조금만 공부를 하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줄선의 앞부분에 정답이 있을 때는 밑줄선 앞의 두 문장을 해석을 하고 정답을 찾으면 되고 뒷부분에 정답이 있으면 뒷부분을 찾아서 정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밑줄선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앞부분의 정답이야. 앞부분의 내용이 야마다상 사이킨와 와카모노와 사이킨노 와카모노와 히토리데 쿠라시테이루 최근의 젊은이는 혼자서 생활하고 있다가 정답이라고 합시다. 그럼 보기의 정답은 이 문장과 똑같은 문장이 나오는 케이스도 간혹 있고 거의 90%는 사이킨노 와카모노와 히토리데 세이카츠 시테이루 즉 본문에서는 코라시테이루 정답의 보기에서는 세이카츠 시테이루 같은 의미인데 다른 어휘로서 정답을 만들어 놓았다. 본문의 밑줄의 정답이 되는 문장과 보기의 정답이 되는 문장과 같은 의미다. 그런데 어휘만 달리 표현했을 뿐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 이론은 알겠다. 그럼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습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독해를 하면서 밑줄선 문제라든가 한 단락에 한 문제라든가 계속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갈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독해는 총 21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1강을 다 듣고 나서 야 독해 오예 독해 이제 쉽다. 이 독해가 아니고 안 독해가 되더라 라는 것을 몸으로서 저절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3번은 단문 독해와 마찬가지로 필자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예나 인용문이 보기에 나와 있으면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단문 독해에서 언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4번 필자의 주장은 연납법과 기납법에 의해 정답이 결정된다. 연납법 어려운 용어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A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B 단락, C 단락, D 단락 때문이다. 결론을 앞에 빵 때리는 것이 연납법. A 단락, B 단락, C 단락. 그래서 나는 D 단락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을 마지막에 빵 때리는 것이 귀납법. 그래서 필자의 생각, 말하고자 하는 바, 의도, 결론은 첫 번째 단락 2줄 내지 마지막 단락 2줄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 근래의 필자들이 글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로 99%가 귀납법이다. 결론을 마지막에 둔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필자의 생각, 말하고자 하는 바, 의도, 즉 주장 이해와 관련된 중문독해, N2에서 장문독해는 무조건 주장 이해이기 때문에 필자의 생각은 마지막 단락의 2줄에서 마지막 문장 2줄에서 정답을 찾자라고 하는 것.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는 방법. 이러한 이론만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N2 독해에서 최소 플러스 10점은 더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시험 칠 때 헷갈리는 보기가 나왔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을 적용시켜버리면 바로 오답이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이해 2문제. 자, 종합이해는 여러분들이 특정한 사이트를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의 지식인에서 질문을 하죠. 일본 야후 같은 경우는 지식기부크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A가 상담자가 있습니다. 상담자.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합니다. 그럼 이 상담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답변을 하고 B라는 사람이 답변을 합니다.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상담자와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그 다음에 회답자 A와 B의 의견을 묻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년이 경과하면 상담자와 관계없이 A에 대한 질문, B에 대한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본교재는 상담자와 관련된 문제 하나, A와 B의 의견에 대한 문제 하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회답자 A와 A의 의견을 묻는 문제, 회답자 B의 의견을 묻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재가 1, 2년으로 끝나는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일단 2문제가 출제가 된다. 먼저 상담자의 어떠한 내용을 상담하고 있는가를 읽고 나서 1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회답자 2번 문제는 보기 1, 2, 3, 4 A와 땡땡땡 B와 땡땡땡 땡땡 이렇게 놓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B와 이렇게 묻는 문제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묻는 보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A를 읽고 나서 2번 문제를 풀자. 그러면
A를 읽고 나서 2번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A의 의견만 보기 1, 2, 3, 4에서 체크를 하시면 최소한 보기 하나는 정답이 아니다. 운이 좋으면 보기 2개까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보기 1번, 4번을 B를 읽고 나서 1번 보기를 해석하고 2번 보기, 4번 보기 B 부분만 해석을 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A, B 둘 다 읽고 문제를 접근했을 경우에는 A의 의견도 헷갈릴 수가 있고 B의 의견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반드시 A의 의견을 읽고 이번 문제를 풀고 B의 의견을 읽고 나머지 정답이 되는 2개의 보기 내지 3개의 보기를 해석을 하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자 A를 읽고 나서 문제를 풀면 4개의 보기 중 최소 1개 이상의 오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문제에 남아있는 정답의 보기는 해답자 B를 읽으면 나머지를 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A는 주관적이고 B는 객관적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주관적, 객관적이란 말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주관적이라는 표현과 객관적이라는 표현은 문장의 구조만으로도 알 수가 있다. 자, 보세요. 일단 조금 요거 가기 전에 먼저 감정적이다. 화를 내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 행복해하고 있다. 이것은 전부 다 주관적이죠. 여기서 주관적이란 표현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보기, 해답자 A, B를 봤을 때 뭐뭐라고 생각한다. 또 뭐뭐일 것이다. 대쇼, 반말로서 다로 이러한 서술어 형태가 나와 있으면 그 해답자의 의견은 주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객관적이라는 것은 뭐뭐에 의하면 요루 또 그다음에 전문용법의 소다 이러한 표현이 본문에 나와 있으면 그 해답자의 의견은 객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관과 객관의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론이 탄탄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서 문제에 접근해야만 여러분들이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정보 검색 두 문제. 전단지 유인물 반드시 문제를 먼저 읽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단지의 내용이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상당히 긴 내용을 전부 다 읽어야만 정답을 찾는 케이스 앞으로 수년 후에 출제가 될 겁니다. 딱 걸려서 본교재에서는 그 내용을 전부 다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향후 몇 년간은 문제의 조건에 맞추어서 문제가 무엇인가, 무엇을 묻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고 유인물을 보시면 정답을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읽고 그 문제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고 유인물로 접근을 하자.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맞추어 지문을 검색하도록 하자. 그리고 정보 검색에 출제되는 어휘는 한정되어 있다. 구인 광고, 그럼 구인 광고할 때 자격이라든가 경험 유무라고 하든가 학력, 그다음에 응모 기간, 전시회 할 때 접수처, 전시 기간, 문의처 이런 식으로 정보 검색에 출제되는 어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교재에서 본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어휘를 여러분들이 문자 어휘용이 아닌 단순히 정보 검색용으로 암기를 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1교시에 문제 용지를 받으면 문자의 문법, 독해 이렇게 순서대로 문제를 푸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험을 친 학습자들의 제 제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보 검색은 시간만 충분하면 정답을 찾기가 굉장히 쉬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심리는 긴 문장을 먼저 풀지 않고 짧은 문제를 먼저 풀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답안 용지에 나름대로 정답의 체크가 빽빽하게 되어 있어야 심적으로 안정감, 릴렉스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자어휘 문제를 풀 때 이 어휘의 읽기, 이 어휘의 한자, 단어의 의미를 알면 바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고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죠. 이 말은 내가 머리가 복잡하든 복잡하지 않든 한 줄로 된 문제는 정답을 아는가 모르는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해는 머리가 복잡하면 독해 문제를 지문을 읽어도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1교시 언어 지식 파트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작업해야 할 것은 정보 검색 파트, 문제 용지를 받자마자 정보 검색 파트를 먼저 풀고 단문 독해를 풀고 문자어휘, 문법, 중문 독해, 장문 독해 이렇게 순서대로 푸십시오.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바인데 이 말을 때려 죽여도 안 듣습니다.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해 파트, 언어 지식의 독해 파트의 정보 검색, 단문 독해를 먼저 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까지 이 이론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본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교재를 보시고 확인 테스트, 사전 테스트를 먼저 하시고 나서 본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강의에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과 본 강의에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